음, 지금부터 밀집된 도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오스트리아 언론가인 게하트 반든이 집필한 챕터입니다. 본 파트의 기본 배경은 앞에서 말씀해주신 장소성과 문화적 맥락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챕터의 시작은 도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2009년 세계은행 연간 보고서는 국가가 번영하였다고 해서 국가 전체 지역으로 그 부가 분배되지는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세기부터 19세기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도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유엔은 지난 200년간의 인구 추세 분석을 통해서 2050년에 세계 인구의 60%가량이 도시에 거주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일간지의 디렉터인 딜은 신흥국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신흥국에서의 이주를 위해 사람들의 이동성이 증진되어야 되고 그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비도시 지역에 있는 이제 학교, 병원 등의 기본 생활을 위한 인프라도 추가로 계속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 경제 노벨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에 따르면 이제 생산 이론에서 규모 경제의 효과의 이동성 요소를 파악하였는데 여기서 규모 경제란 이제 economics of scale이라 해서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장기적인 평균 지출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응집력, 즉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경제 모델로서 유효 자원, 전문화 정도, 생산 수준 등이 고려되었고, 결국 도시는 경제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정책, 인구 성장의 지표들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분야와 관련해서는 결국 도시 개발의 자원이 주요한 이슈인데, 건축 설계를 통해서 조성되는 이제 건축 면적과 이의 효용 가치가 비례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로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효용 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애벌레와 그 팀이 갖는 기본 입장으로서 핵심 관심사는 건물 수명을 어떻게 연장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을까입니다. 이는 지식과 합리적인 접근법, 현황 분석 및 최적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따르면 건축가는 생산자보다는 이제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미래를 기꺼이 떠맡는 세계적인 이해관계자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비엔나를 활동 기반으로 했던 건축계 언론가 슈타이너는 이러한 고려를 프로그램적 사실주의라 명명했습니다. 애벌레는 기대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도시에서 인프라와 공공 공간이 중요하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건물의 외관과 파사드는 이 이후에 따라오는 요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벌레는 이제 아직까지 도시 개발의 교통 계획자의 역할이 가소평가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특히 애벌레는 19세기의 기본 형태가 갖추어진 유럽 도시처럼 이제 한정된 공간에 어떻게 많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포스트 모더니즘 도시 개발에서 보여지는 주요 특징들보다도 이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균형, 장소성 등의 상호작용이 비물리적인 요소로서 도시에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벌레는 유럽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도시를 새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을 하고, 바움슐라거 교수, 카를로 바움슐라거 교수와의 대화에서 도시화의 현재 상황이 오히려 흥미진진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된 도시에 이제 새로운 해결책을 도입하는 것은 다양하고 많은 접근 방식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에벌레는 추리 대학에서 열었던 그의 세미나 출판물을 도시에서 주택으로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도시 전반에 대한 고려로 시작해서 건물 구조와 파사드의 재료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보여줍니다. 결국 현황 분석이 시공에 앞서서 가장 기초가 되고 이러한 현황 분석은 공간적 이해 이상으로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문화적 맥락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마지막 파트로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책에 있는 사진과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스브루크에 있는 로우바흐 사례입니다. 이는 298개의 가구가 있는 5에서 7층 6개 임대주택 단지입니다. 6개 건물이 바둑판 패턴의 외관을 갖고 굉장히 콤팩트하게 배치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광장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외부 공간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감소 등으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이 가장 우측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천장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 연결되는 비통로이고 건물에 이제 나무 바닥이나 나무 문 등이 사용이 되었는데 임대주택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고품질 재료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스위스 장트갈렌에 위치한 악슬렌굿입니다. 이 단지는 8개의 유리 외곽 건물을 볼륨과 외관을 고려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이제 외벽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고도 때문에 이제 이 지역에 겨울 동안 폭설이 많이 내리는 기후를 많이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천상에서부터 직사각형으로 내려오는 비통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 평면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이 앞에서 말씀드린 빛 통로이고 왼쪽이 이제 건물 배치도입니다. 근데 앞에서 이 형태가 열 효율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건물 형태의 큐브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각각의 건물 배치를 통해서 주택 단지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리히텐슈타인 근처에 있는 빌라멜티 플라자입니다. 이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것인데 외부에서는 이제 컴팩트하지만 단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내부를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앞에 보여드린 세 가지 사례가 도시적 접근을 했지만 실상 주택 외 실거주자를 위한 뭐 사무용, 공공시설, 도로, 광장 등의 혼합성이 부족해서 아직은 건축가 관점에서는 기초적인 도시구조 고려가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여주는 사례로 도른베안에 있는 로움바흐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이제 외관과 내부가 상당히 구별이 가는데 외부는 기하학적인 콘크리트 벽면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제 보여주는데 이는 철로와 도로, 농장 등의 주변 인프라와 관련된 배출가스로 오염된 섬 부지에 위치해 있어서 비옥하지 않은 주변 지역에 대응한 형태이지만 이제 내부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U자 형태 등으로 물결 모양으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솔리드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이제 유럽 도시주의에서 행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개 건물이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솔리드라는 명칭이 프로젝트의 포부로서 이제 암스테르담의 새로운 대규모 확장 도시 지역을 만들어 간다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솔리드 11이라는 그 다음 프로젝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지어진 이 복합시설의 건물은 6층 건물로 유리 벽면이 이제 교통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용도이고 건물이 200년의 수명을 갖도록 만들어졌으며 다양한 용도의 사용을 위해서 유동적인 공간 이용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볼 수 있는 유리 벽면에서 나무처럼 보이는 두 그루, 또 실제 나무가 아니라 이제 금속 나무로 건물에 활기를 불어 넣어줬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뜰이 내려다 보이는 통로라고 해서 이제 중앙에 위치한 통로들은 모든 이제 야외 장소를 사교의 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암스테르담 사람들의 문화를 담은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문화적 맥락이 이러한 구조들에서 표현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페이지에 대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